나무가 크고 높게 자라려면은 그 뿌리는 그만큼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으로 깊게 뻗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츠의 말인데요.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 답답할 만큼 고요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XRP가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기저, 즉 은행 인프라랑 규제의 영역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XRP는요, 현물 ETF, 스테이블 코인, 국제 표준이라는 이런 단단한 뿌리를 현재 시점에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월가의 자금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고, 눈에 보이는 가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진짜 거대한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축제에 휩쓸리시기보다는요, 고요하지만 치열하게 뻗어가는 이 뿌리의 생명력을 알아보는 이런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있는 사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리플 XRP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한동안 이렇다 할 뉴스도 없이 조용했던 리플과 XRP 생태계가 사실은 국제금융의 맨 밑바닥부터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지는 못했었던 이 물밑의 XRP 혁명입니다. 왜 이런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함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XRP 하면 예전 SEC 소송 이야기라거나 송금 코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가격도 답답할 만큼 오르질 않았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XRP는 잠자는 코인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반대의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죠. 리플 XRP 관련된 굵직한 소식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볼까요?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전격 출시가 됐죠. 비트코인 ETF도 아니고 XRP 현물 ETF라니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11월 중순에 첫 번째 XRP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불과 몇 주 사이에 미국 시장에 XRP를 추종하는 이런 ETF가 5개 정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 ETF들로 유입되면서 미국 월가의 굵직한 자금이 XRP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기관의 암호자산 투자가 이제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리플 XRP 가격은 큰 폭으로 뛰지 않아가지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호재가 많다는데 왜 아직 잠잠하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재밌는 모순과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 이 표현만 봤을 때 XRP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은 전혀 다른 반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표면과 이면이 다른 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표면적으로 가격 차트는 잠잠해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바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 뉴스 헤드라인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돈과 기술이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왜 표면 뉴스랑 시장 움직임이 어긋나 보이는가? 뉴스에서는 온통 호재만 떠들어대고 있는데 왜 XRP 가격은 조용한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구조적으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쪽부터 큰 그림을 살펴볼까요?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은 XRP 리플 같은 자산에 미묘하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 내내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 유지하던 페드가 2025년에 들어와서 3번이나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은 금리가 3%대가 됐습니다. 이 말은 곧 돈줄을 죄던 정책들이 이제 돈줄을 다시 푸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요.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 자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채권과 현금만 쥐고 있던 큰손들이 슬슬 이제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나가서 알트코인들도 한번 사볼까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죠. 이런 완화된 거시 환경 자체가 리플 XRP 같은 자산에도 기본적으로 득이 되는 토양입니다. 나무로 치면은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진 격인 거고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은 이제 슬슬 자라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제 정치랑 무역 환경도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서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이 처음에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될 거란 걱정도 있었지만요.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나라들이 달러랑 기존 결제망 의존을 줄여보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해졌다는 거. 미국 눈치 보느니 우리끼리 거래하자. 언제까지 달러만 쓸 수는 없다. 이런 기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심 밖이었던 그 대한 결제망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대안 중에 하나로 부상을 한 거죠. 러시아나 중동 일부 국가들이 제재 피하려고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뉴스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당장 기존 시스템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플랜 B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RP한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XRP를 발행한 리플이 바로 국제송금과 결제를 빨리 하고 또 싸게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은행들과 손잡아온 기업입니다. 이 미국이 흔드는 국제 질서 속에서 오히려 미국 외 지역의 은행들과 기업들은 리플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테스트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리플넷에 연결된 은행 파트너가 전 세계 300곳을 넘겼고요. 중동,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실제 송금에 XRP를 사용하는 이런 조그마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돈줄기 변화랑 국제 정세의 결제망 변화가 맞물려가지고 리플 XRP가 뿌리낼 수 있는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토양 위에서 XRP라는 나무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통 금융거래 기술 접목입니다. XRP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리플사는요, 오래전부터 은행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협력의 밀도랑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됐다는 거고, 일단 파트너 숫자가 300곳을 넘었다는 소식, 이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유럽의 스탠더, 아시아의 SBI, 태국의 SCB, 중동의 몇몇 은행들까지도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도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은행들이 당장 XRP를 쓰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조금 복잡한데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리플넷의 메시징 기술만 도입하면서 송금 속도를 높이고 있을 뿐 정작 XRP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에는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플 XRP 투자자들한테 오래된 딜레마이기도 하겠죠. 파트너는 많은데 XRP 수요는 늘지 않는다라는, 하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생겼다라는 거. RLUSD 스테이블코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 있는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XRP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를 얻은 셈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국제표준 ISO 20022로 은행들의 데이터 형식이 통일되면서 리플넷 같은 블록체인망과 기술적으로 연동하기 쉬운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이랑 블록체인 간의 호환이 큰 장벽이었는데 이제는 표준 언어가 통일되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의지랑 규제만 남은 거죠. 리플사가 아예 미국 내부 은행 자회사를 만들고 은행 면허 취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가의 큰손들이 리플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2025년 11월에 있었던 리플사의 주식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는 이 시타델 같은 대형 헤지펀드가 참여하면서 회사를 40조 원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XRP랑 리플의 미래 사업성이 크다, 이렇게 전통 강자들이 베팅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RP 생태계의 세 가지 축, 스테이블코인, ETF, 은행 인프라,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2025년 하반기의 특징적인 변화겠죠. 불과 1, 2년 전에 어땠습니까?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은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리플이 은행과 제휴 중이다, ODL로 송금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작 투자자들의 귀에는 잘 안 들어오는 서사였었죠. 심지어 뻔한 홍보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 이 구슬이 서말이면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 흩어져 보이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네트워크랑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국내외 규제 준수랑 기관 자금,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까지도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 안에 연결되어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XRP 가격은 아직까지 조용할지 몰라도요, 시스템적으로 XRP가 쓰일 기반은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궁금증은 하나입니다. 이 정말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변화들이 리플의 XRP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 또 어느 정도로? 이 투자자라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답을 알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요,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대신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가보죠. 거시경제가 순풍을 계속 불어주는 겁니다. 경기 침체도 오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잡혀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돈이 풀리니까 주식과 코인 전부 다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XRP는 자신들의 토큰화 프로젝트 성과를 실제로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리플레저 블록체인에 10억 달러치 부동산 펀드, 채권 토큰을 발행했다. 은행들이 이거 이용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말뿐이야 하던 시장이 이거 진짜 되네? 이러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XRP에 대한 재평가 랠리가 올 수가 있겠죠. 이 시세 얘기는 조심스럽겠지만요, 만약에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은 XRP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2배 이상 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왜냐면 2017년, 2021년 때의 광풍 때는 실제 성과가 없던 것이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거고, 이번에 거기에 실체가 뒷받침되니까요. 반면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나 세계 경제에 돌발 악재가 터지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든 유럽 금융위기든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또 가장 먼저 암호자산부터 팔아치울 겁니다. XRP도 그 예외는 아닐 겁니다. 특히 올해 아무리 기반을 다져놨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은행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 단계라서 이 시장 심리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내년 중반까지도 2달러, 3달러 이하에서 머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XRP 안 간다, 리또 속이다 이런 말들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XRP의 내재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점이겠죠. 가격은 실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네트워크상의 거래량이나 참여 기관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광풍이 불지 않을 때 더 차분하게 기반을 쌓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현실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어디쯤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지금 XRP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한 유행이나 테마주적인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되돌리기도 어렵다라는 거. 마치 인터넷이 통신 인프라로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었지만 일단 자리 잡고 나니까 모두가 그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XRP가 지금 노리는 위치가 딱 그렇습니다. 국제 송금이든 달러 결제든 국제 토큰화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배관 역할 말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고로서 각광받으면서 금융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면은 XRP는 그와는 결이 다르지만 글로벌 머니 무브의 윤활유 같은 포지션을 노리는 겁니다. 서로 역할은 다르겠지만요. 재밌게도 이 두 가지 자산 모두 점점 제도권의 수용을 받고 있다는 거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이고요. XRP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은행과 자본시장 틈새를 파고들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투자할 만한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여부겠죠. 저는 직접적인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을 살펴야 됩니다. XRP는 오랫동안 정체됐던 만큼 한 방에 치고 나가는 급등주 이미지는 약합니다. 대신에 천천히 모멘텀이 쌓여나가는 중장기 스토리에 가깝겠죠. 하지만 단기 급등을 노리는 분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서서히 판을 읽으면서 쌓아가는 투자를 선호하는 분에게는 흥미로운 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논리랑 스토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암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들, 그중에 XRP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장은 언제든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초반에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랑 회의가 교차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XRP는 곧 스위프트 다 잡아먹는다. 이런 과장된 기대를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ETF가 나와도 잘 안 팔릴 거다. 오르지 않고 XRP는 끝이다. 이런 극단적인 회의를 말을 합니다. 이 정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일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시기보다는 그 중간 지점에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할 줄 아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초반에 던진 화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표면 뉴스랑 시장 움직임이 달라 보일까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겉으로 드러나는 시장 움직임, 그리고 리플 XRP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밑변의 움직임, 이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을 해본 것처럼 그 괴리는 점차 메워지고 있다는 거. 이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 XRP는 조용했지만요. 결국에 조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표면과 이면이 다른 시장에서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임계점에 달하면요. 결국에 표면 현상도 따라오게 마련인 겁니다. XRP랑 관련해가지고 진행 중인 이 커다란 서사는 아직까지 완결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겉으로 느리게 움직여도요. 속으로 단단하게 연결망을 구축한 자산은 결국에 죗값을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가치 저장 수단의 혁신을 보여줬다면은 XRP는 금융 인프라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겉과 속이 따로 노는 듯 하지만요. 결국에 하나로 수렴될 이런 흐름들. 저는 그래서 조용한 XRP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표면 뒤에 숨어있는 이런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국지의 최우승자 사마중달을 아시나요? 그는 평생 2인자로서 때로는 병든 노인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면서 말을 했죠. 나는 이 칼을 한번 휘두르기 위해서 20년을 갈았다라고요. 지금 리플 XRP의 모습이 딱 사마이가 갈아온 칼과 같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가격 차트는 잠잠해 보이지만요. 물밑에서는 ETF 상장, 그리고 은행 결제망 통합,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이 거대한 금융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 뒤에서 묵묵하게 실리를 챙기면서 결국에 천하를 통일한 사마이처럼 XRP는 지금 글로벌 금융의 가장 깊은 곳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의 시세가 아니라요. 훗날 판을 뒤집을 XRP의 숨겨진 칼날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장은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긴 흐름과 큰 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을 보다 보면요. 누구나 오늘의 하락, 어제의 급락 같은 이런 단기 움직임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시죠. 특히나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작은 음봉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뉴스 한 줄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끝난 건가? 더 하락한다던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건요. 절대로 하루 이틀, 일주일의 움직임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큰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에요. 지금 당장 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분위기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조차도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반등과 추세 회복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극도로 지쳐하고 모두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때부터 조용히 시작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모든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지어버린다? 이건 너무 성급한 행동이겠죠. 오늘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약세라고 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대로일 거란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가장 흔들릴 때, 가장 공포가 클 때, 가장 소음이 많을 때 차분하게 흐름을 읽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결국에 시장을 길게 본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시간을 길게 잡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진폭을 줄이면서 본질적인 흐름을 바라본다라는 거. 단기적인 변동성의 시야가 흔들릴수록 나에게 필요한 판단과 원칙이 무너지고요. 중장기 흐름을 바라볼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투자 시장은 절대로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풀코스 마라톤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부터 전력 질주로 달려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착을 못하고요. 쓰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더 상승할까봐 이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 매도가 아니라 분할 익절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은 생각보다 이 투자 시장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적당 일부 비중은 안내드리고 목표 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현실적으로 팔아야 내 돈이고요. 단기 고점에 익절을 해야지 내려왔을 때 반대로 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 속의 매매보다는 현실적인 매매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게 결국에 시야의 넓이 그리고 시간의 길이에서 갈립니다. 흔들릴수록 시야를 좁히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크게 펼쳐놓고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읽히실 겁니다. 결국에 미래를 잡아내는 사람은 항상 길게 보는 사람이니까요.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 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